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록적 폭염, 행정력 총동원해서 피해 확산 막으라. 소비 쿠폰 20일부터 지급되니까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라. 사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덥죠? 117년 만에 무더위래요. 117년 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윤석열이가 그거 공문 내려보낸 거 봤습니까? 뭐 장마철 재난에 대비할 것 끝. 네, 모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현장 중심의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총동원해라. 그래서 뭐든지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라 그래서 지금 폭염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시지만 현장 중심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서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 신속 대응팀을 지시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진짜 누군가에게는 이 덥고 추운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이 혹한기나 혹서기나 그러니까 지금 뭐 더운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에 가장 피해를 받아요. 있는 사람들이야 겨울에는 보일러 빵빵 틀어놓으면 되고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고 그러지만 힘든 사람들이 늘 그 지금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힘드신 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장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NSC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에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진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의 평화 공존이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NSC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를 주재한 이유는요. 사실 남북 관계를 떠나서 이거는 미국의 통상 압력 얼마 전에 그 밤에 날라들었던 트럼프의 청구서 있죠. 그 다음에 미 통상 방위비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NSC를 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점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란 숙에는 아리백이 뭡니까? 라고 떠들었던 놈들 있죠. 이거는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의 추세인 기후 어떻게 보면 기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방법을 좀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 백낙천 원로 원로 그들을 만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그저께는 종교인들을 만났죠. 오늘은 원로 우리 제야의 어떤 그 인사들을 만났는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종인 그다음에 이석현 전 법제처장, 그다음에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 그 특사로 14개 국에 뭐 파견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특사 파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제가 정치적 의미는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가 민주주의의 회복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게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뭐 김종인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해는 안 했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보수의 책사 윤여준이나 뭐 안 된다고 봐요 막 이렇게 떠드는 김종인이나 그 이석현 전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뭐 얘기는 뭐 이석현 법제처장이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지만 김종인 씨나 윤여준 씨 같은 경우에 뭐 선거에 뭐 큰 뭐 도움이 됐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반 이재명 연대를 구성해 갖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면 그게 뉴스가 되고 그게 사실 치명타가 되고 막 쌓이는 데미지가 있었는데 특사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미국의 어떤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랑 같이 특사를 가면 국빈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사는 그 나라에 가면요 대통령급의 국빈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고마움의 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나라에서 극진 대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우 차원이나 뭐 고마움의 표시로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김종인이나 저 이제 나이 80 넘은 사람들을 뭐 한 자리 주기도 그렇잖아. 그래갖고 어디 특사 이렇게 한 번씩 보내면 그 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뭐 나쁜 마음이 있던 거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언론에 이게 보도가 안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빵진숙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로도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 플레이를 하고 국회에 나와서 헛소리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정치질하지 말라라고 하고 국무회의 배석에서 이제 제외시켰잖아요. 이건 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배석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제재를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원이 정책 감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자꾸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감사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갖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딱딱딱딱 해갖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감사원이 정치 보복식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는 정책에 관한 것까지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책 감사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결국 정치 감사다라고 하면서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했더니 그 국무회의에 어떤 그 의결권이 없는 배석자인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령이가 계속 감사원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분골쇄신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발언을 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또 정권 바뀌었다고 분골쇄신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하려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지를 했어요.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던 유병호에서 최다령 감사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에요. 감사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적과의 동침도 계속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긍정 평가가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65% 드디어 찍었고, 예, 국민의 잣은 19%, 아직도 19% 나오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국민의 잣은 19%,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힘당은 최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9%, 최대 격차가 더블 스코어도 더 납니다. 이거는 뭐 더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서는 그 여야가 농업 4법 중 농업 재해법, 보험법은 두 개를 처리했는데 가장 중요한 농업 4법 중에 핵심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인데, 이거는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어차피 통과될 거 국힘당이랑 이렇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통과가 될 것이다. 농업 4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어떤 농업 4법 중에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냐면요,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요 어떤 거냐면, 농업재해보험법, 이게 무슨 법인가 어렵잖아요. 태풍이나 폭우,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골자예요. 우리가 농업재해, 농사짓는 분들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들 이쪽에 들어있고, 뭐 과수원하러 치는 분들, 이게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이거를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고요. 개정안은 단순 복구비뿐만 아니라 생산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이 거부했던 것들 4개 중에 2개가 통과됐고 2개는 조만간 통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뉴스 하나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은 밤늦게 자고 국무총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국정엔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퇴근 안 하는 대통령, 국무총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국무총리, 그러다 보니까 국정에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는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쪽방촌을 찾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사실 곳곳에 가보면 임대주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께서 빈 임대주택을, 공실들을 개선해서 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팀을 설치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장 행보죠. 현장 행보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혼자, 대부분 노년의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든요.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임대주택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왜 임대주택을 못 들어가냐면 호적상 자식들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어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서류 심사만 하는 그런 탁상 행정이죠. 근데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어떤 행보는요,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희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 김민석 총리의 첫 행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버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폭염 전기요금 평균 18,000원 내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본격화한 초롬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다음 달 전기요금들이 다들 걱정이 되시죠. 7월 초 전력 사용량이 이미 지난해 8월 중순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전력 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7월, 8월 가정용 전력요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한시적 제도 개편을 보면 1단계 적용,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을 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당 그래도 전기요금 한 10% 정도 싸게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예, 오늘 여러분들 국회 교육위 아마 전체회의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심신미약자가 돼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다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다가 제가 오늘 잠깐 봤거든요.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무식한 인간이 리박스쿨 대표가 됐나 이렇게 좀 봤는데, 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윤상현 물심 지원, 뭐 내부 문건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저는 오늘 충격받았어요. 이 뭐 역사 바로 알리기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뭐 대표 뭐 손호숙인데 백골단이 나쁜 건가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 야,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역사 대한민국 민주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인간이 그냥 한숨 나오더라고요. 한숨. 백골단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두환을 찬양하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백골단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때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과 학생들을 종북 빨갱이 주사파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골단은 그들을 잡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백골단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는 이런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두환 어떤 그 독재 어떤 학살의 주범이 결국 종북 좌파로 학생들과 시민들을 엮었기 때문에 간첩몰이하면서 그를 어떤 잡아갔던 백골단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이런 인간들은 정말 처단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재밌는 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계속 전 좀 뒤끝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설프게 덤비다가 개망신 당한 게 신보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보라? 저는 신보라가 어디 있는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신보라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신보라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모르셨죠? 신보라 이것도 공기업이에요. 이건 알려야 됩니다. 이거. 얘가 한국여성인권, 여기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 보면 보세요. 기관 소개, 기관장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얘가 장이에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얘가 장입니다. 제가 계속 얘가 어딘가 찾고 있었거든요. 얘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가 있습니다. 얘가 국힘당 출신이 여성가족부 없앤다는 인간들이 여성인권진흥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성가족부 폐지하라는 그런 놈들의 출신의 신보라가 여기가 있어요. 저것도 반드시 속아내야 됩니다, 저것들.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저거는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제가 맨날 찾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윤석열 씨 얘기 좀 합시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 어제 새벽 2시 7분에 구속됐죠. 날씨는 더웠는데 간만에 또 통쾌한 뉴스가 날라들어오면서 좀 더위를 식히나 했는데, 저는 아직 오늘 방송도 제목에 썼지만 내란숙에도 김건희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설계는 김건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김건희 같은 성격이 계엄령을 알지도 못했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믿습니까? 김건희 같은 인간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꾸미고 있다라는 걸 김건희 허락 없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응? 저는 어제 윤석열 딱 재구속됐다는 소리 듣고 나서 바로 생각난 게, 야, 김건희 빨리 잡자. 김건희 잡아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고, 내가 김건희라면 뭐라고 할까? 김건희는 아마 제가 보면 망명 또는 어떤 밀항 그런 거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는 음지에서 놀던 인간이기 때문에 밀항 이런 거에 능한 인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는 절대 구속돼서 난 최순실 같이 당하지 않을 거야. 걔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에요. 응? 저는 진짜 김건희를 빨리 특검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김건희 무조건 가택 연금을 시키든지 구속 영장을 빨리 치든지. 응? 밀항이랑 출국 금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응? 출국 금지는 비행기만 못하는 거지, 밀항은 세고 셌습니다. 응? 중국 도망가면 못 찾아요. 인구가 18억이에요. 응? 하여튼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리 김건희 내란 수계를 잡아야 됩니다. 저거를 저는 이따가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드디어 윤석열이 재구속됐죠. 예. 이유는 법원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대요. 가장 결정적인 게 그 강 실장 있죠. 그 강 실장이랑 그 김성훈, 이 두 명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했던 걸 반대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변호인이 나가니까, 윤석열이 붙여놨던 감시원이었던 변호인이 나가니까 술술 부는 거를 보면서 법원도 윤석열이가 아직도 힘을 행사하는구나라고 느껴서 증거인멸 우려와 어떤 도주 이런 걸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엔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겠죠.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검이 이제 구속을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그게 20일간만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20일 안에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일 안에 기소를 하면요, 현재 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20일 안에 기소를 때리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특수공무 집행방해나 이런 걸로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은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성향을 보면 오늘 딱 윤석열이 제가 볼 때, 저는 이쪽 바닥에 촉이 빠르잖아요. 윤석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오늘 특검 조사를 회피한 거는요, 보석 준비하는 거예요. 보석. 몸이 안 좋아서 보석 청구를 하면 또 지규형 같은 새끼가 나타나갖고 보석 허가해주면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뭐 쇼크 받았다, 정신적 뭐 헛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쇼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특검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할 때 이제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법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철저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윤석열은 사형 또는 앞으로 세상을 못 보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은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곳에 갇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더니 여기 처잡니다. 여기서 앞으로 처잘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일반 수용자가 가면요 0.7평의 독방을 줘요. 근데 이게 5, 6인실을 개조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5명, 6명이 자는 방을
개조를 해서 여기 3단료라고 하죠. 3단료. 요거를 딱 깔고 테레비 보고 밥 처먹고 손 씻고 뭐 관물대, 변기, 뭐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는 알다시피 이제 어제 구속이 됐으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그다음 수용번호는 3617이래요. 3617. 로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3617 이번에 한번 사세요. 그 다음에 정밀 신체 검사 미결 수용복은 카키색이래요. 카키색. 미결수라는 게 뭐냐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응? 아직 재판 중인 사람은 미결수라고 해요. 기결수는 이미 확정이 된 사람들. 머그샷은 정면이랑 옆통수를 찍고요. 독방에 수용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고 예전에 여러분들 전두환이가 갇혔었잖아요. 이명박이는 저기 한 3.4평 정도 된대요. 윤석열이가 지금 갇혀있는 게 한 3.4평 정도 되고, 이명박이는 예전에 동부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부구치소는 최신실이 좀 그 당시에 좀 신식이었나? 그 이후에 나왔나? 이명박이는 신식 그 동부구치소가 좀 새로 지어서 한 4평 정도 됐었대요. 4평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이가 거의 황제 구치소 생활했죠. 전두환이가 한 4-5평 되는 데 있었는데, 전두환이는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접견실도 있었대요. 예전에. 예, 전두환이는 접견실도 있었고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박근혜나 이쪽은 그 한 달에 3.4평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에어컨은 예전에 인권 차원에서 에어컨을 한번 교도소에도 폭염에는 좀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대요, 한때. 근데 그런 법무부 안에서도 좀 반대하는 게 있었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갖고 그 법원, 그러니까 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대요. 이유는 아니 죗값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그렇게 쾌적한 곳에서 쉬는 게 그게 죗값을 치르는 거냐라고 얘기가 있고요. 선풍기는 50분 정도 나오고 10분 쉬고, 50분 나오고 10분 쉬고, 그게 타이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자동으로 멈춘대. 독방 선풍기가 50분간 확 돌다가 10분간 쉬었다가 50분간 도쳤다가, 그리고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보다 작은 방이래요. 1차 수용됐던 방보다 작은 방인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방이요, 이 방이 원래는 7명까지도 잔대요. 이 3.4평에서 진짜 7명까지 자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혼자 쓰는 거 보면 저런 애를 왜 특별 대우해 주는지 모르겠고, 그나저나 우리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우리 술안주 해장 좋아하시는 우리 윤석열 식단 좀 알아봤습니다. 7월달 서울구치소, 7월달 서울구치소 식단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더니,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월화수목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 뭘 처먹냐면 아침에 참치, 김치죽, 감자반, 혼합 음료 쳐드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들깨, 미역국, 닭갈비, 쌈무, 배추김치. 야, 씨발 나보다 잘 먹네. 난 거의 점심을 굶는데 닭갈비를 먹는다고? 그 다음에 저녁은 윤석열은 아침에 해장국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해장국, 감자 비엔나 조림, 배추김치, 현미밥 먹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시리얼, 과일, 종합 견과 우유, 소고기 버섯국, 달걀 장조림, 배추김치, 흑미밥. 저녁은 카레라이스 깍두기. 다시 일요일날 아침에 미역국, 무말랭이 무침, 배추. 야, 요거 진짜 일요일날 아침에 진짜 미역국에 말아먹는 거 위에는 없겠다. 당뇨 수치 참 많이 낮아지겠네. 당 관리 잘 되겠네. 그쵸? 서울구치소 제가 매달 식당을 여러분들에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점심에 닭볶음탕도 나오고, 사골 곰탕에 황태국에 어묵국에, 야, 씨, 나보다 잘 먹네. 그래도 너는 갇혀서 처먹어라.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윤석열 수감 번호는 3617. 예. 카키색 수영복 입고 머그샷도 찍었고요. 지난 1월 수감된 독방보다는 좀 작고요. 운동과 목욕은 다른 수용자와 좀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 경호는 없습니다. 지난 내란 수계가 1차 감옥에 갔을 때는 막 미용사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고 머리 해주고 연병들을 떨었죠. 이번에는 머리 손질도 지가 해야 되고 다 지가 해야 됩니다. 네, 구치소에서 오늘 첫 식사는요 뭐였다? 요걸 안 보이던데 윤석열 오늘 아침에 요거 쳐드셨대요. 네, 미니 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 견과류와 가공류. 오늘 미니 치즈빵이랑 찐감자와 소금 먹었대요. 예, 된장찌개, 달걀찜, 의양파. 오늘 요거 저녁 잘 먹었겠네. 고추장 불고기. 예. 찐감자. 예. 그나저나 나보다 잘 쳐드시네. 예. 그래도 안 부럽다. 오래오래 살아라 거기서. 당뇨나 고치고 나와라. 나와라가 아니라 당뇨나 고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다 있죠.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한 이틀 전,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저도 반백살 이상 산 나이다 보는데 제가 20대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에 눈을 뜨고 뭐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요즘같이 대한민국 통쾌하고 거의 반민특위 같아요. 반민특위. 그동안 쌓여있던 진짜 우리는 뻔히 다 아는데 검찰들이 봐주고 묻고 넘어갔던 거 단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했던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비리, 거기에 국힘당의 저 부역자들, 이 새 특검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헌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면. 그래서 이번 3특검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지만 모두가 김건희, 윤석열을 다 소환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내란 특검에 당연히 윤석열 구속됐죠. 김건희 특검에도 공천 개입에 윤석열이가 거의 포함되어 있죠. 최혜병 특검대에도 포함되어 있죠. 김건희 최혜병 특검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내란 특검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명이 다 결국은 나중에 이 3특검은 공주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이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재판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특검이 강제 구인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검이 다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을 해라. 이거 제가 보니까요 윤석열 앞으로 박근혜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근혜도 구치소에서 버티다가 그냥 특검에서 박근혜 안 나왔거든요. 그냥 특검에서 알아서 때리는 대로 형량 받았거든요. 제가 보면 구치소에서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해도 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아마 윤석열은 제가 보면 그냥 이제 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콧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콧할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재판 보이콧하고 뭐 구인장을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구속된 이제 윤석열 내란 특검의 다음 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환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최초의 어떻게 보면 외환죄 적용을 받는 대통령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몇백만 명이 되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윤석열과 김건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텐데
그러면 외환죄의 형법상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정리가 너무 잘 돼갖고 제가 좀 봤어요. 형법상 외환죄의 종류. 너무 잘 나왔죠. 형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외환 유치죄, 외환 유치죄, 외환을 유치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도 해당이 되죠. 지금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여적죄,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해 국가의 안전을 위험하는 범죄.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당시에 정보 문상호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그랬던 거.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려고 그러다가 몽골 정보사에 걸려갖고 그 당시에 문상호가 직접 날아가서 데리고 왔었죠. 이게 여적죄예요. 이것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모병 이적죄, 적국을 위해 군인을 모집하거나 지원하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시설 제공 이적죄, 적국의 군사시설, 이것도 안 되고, 시설 파괴 이적죄, 적군을 위해 군용시설, 이것도 아니고요. 간첩죄나 일반 이적죄, 여기에 이제 어제 그 부기찬 의원이 얘기한 뭐더라, 불법 전투 개시죄인가,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군형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외환죄는 대부분 여러분들 사형, 제일 약한 게 물건 제공 이적죄예요. 그 다음에 간첩죄, 사형 무기 또는 7년이다. 그냥 사형이에요, 다. 웬만하면. 무기징역 없는 게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 형법상의 외환죄는 무기징역이 없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외환죄로 다스릴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김건희도 내란죄에서 저는 분명히 외환 유치죄도 김건희한테 저는 적용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게, 분명히 노상원이랑 김건희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특검에서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중에 김태효도 전부 외환죄, 외환 유치죄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특검이 이제 다음 수순은 외환죄, 3특검이 아마 저는 똑같을 거예요. 이제 서로 윤석열을 어느 특검에서 먼저 부를까, 그런 일들이 이제 구속은 되는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특검에서 먼저 부를까, 그런 의견 시간 조율하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어제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바로 잡히는, 요즘 박정훈 대령도 다시 원대 복귀하고 윤석열이가 다시 재구속되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정의를 다시 찾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월 8일날 서울중앙지법 직위원회에 의해서 어이없이 풀려났던 윤석열이가 124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 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범죄 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에 비아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처장의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 말맞추기 우려가 커진다는 현실도 직시를 했고요. 윤석열이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적어도 지가 이런 큰 국가적 범죄를 저질러 갖고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김건희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저거 사람으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계엄 선포문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 비아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행한 거다. 저는 정말 추접스러운 놈이에요. 적어도
윤석열이가 지 때문에 수많은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는데 지 때문에 다 구속돼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참 응? 매달렸나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런 인간을 믿고 거짓말을 해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세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오는 것 같죠. 최상병 항명 사건을 제가 얼마 전에 특검에서 항소를 취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상병 특검에서 당연히 박정훈 대령을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복귀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박정훈 대령이 참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뚝이 무너지는 계기였어요. 여러 가지 어차피 망하는 정부였지만 박정훈 대령이 어떤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보수가 돌아섰거든요. 보수가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군을 억압하고 군인의 죽음을 덮으려고 했던 거라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을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최혜병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치 구단이니까 무조건 경로 누가 외압을 행사했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최혜병 특검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혜병 특검의 핵심. 여러분들 생각에는 최혜병 특검의 핵심이 뭐예요? 어렵죠. 간단합니다. 최혜병 특검의 핵심은 임성근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윤석열이 경로했냐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윤석열이 경로했냐? 무슨 경위로? 이해하시겠어요? 왜 경로했냐? 누구의 말을 들었으니까 경로했을 거 아니야. 김건희가 옆에서 임성근이를 여기 왜 끼워 오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덮은 게 아니라 왜 군에서 일어나 이런 사건을 원래 윤석열이면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되는데 왜 경로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응? 생각을 해봐요. 이 사건은요 그냥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책임자 처벌했으면 끝나는 사건인데 결국 거기에 임성근이 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추측하는 게 왜 김건희가 왜 윤석열에게 이런 거 갖고 사단장 날리면 이거 다 김건희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윤석열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요? 그냥 하나의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무덤덤한 놈이에요. 그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도 그냥 무덤덤한 인간인데 군인 한 명 죽었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관심을 가지고 경로를 할 것 같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은 지금 최혜병 특검이 잘 잡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왜 경로를 했냐?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누구의 말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경로한 이유가 뭔가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로서를 파고들이다 보면 결국 김건희 그리고 김태호가 나옵니다. 제가 왜 계속 이 경로서를 왜 윤석열은 경로를 했을까 이걸 파고들다 보면 결국은 안보실과 직결이 되잖아. 그쵸? 경로한 이 안보실과 직결이 돼서 지금 최혜병 특검이 굉장히 수사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게 그 당시에 해병대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나갔던 김영래 대령이 있어요. 이 김영래 대령이 당연히 안보실에 파견 나갔다 그러면 김태효의 직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령이 박정훈에게 수사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게 바로 김태효 바로 밑에 있던 이 김대령, 김형래 대령이었던 거예요. 이 김영래 대령이 해병대 인사들과 거의 김계관이랑도 통화를 하고 6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형래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얘 지금 현재 참고인인데 얘 빨리 피의자로 전환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던 김영래가 지금 해병대의 요직으로 꼽히고 있는 작전참모처장에 가 있어요. 얘가 지금 작전참모처장에 가 있습니다. 얘 빨리 지금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다가 지금 오히려 더 좋은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 빨리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특검이 그래서 얘를 피의자로 전환시키려고 김형래 얘의 압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얘를 구속시켜야지 바로 그러니까 김영래를 잡으면 김태효를 잡는 거죠. 최해병 사건으로. 일단은 지금 김태효는 내란 외환죄 내란 계엄 불법 계엄에도 포함이 돼 있고 최해병 사건에도 깊이 개입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태효는 계엄 선포되고 나서 3차례 휴대폰 바뀐 거 아시죠? 이틀 동안 3번의 휴대폰을 바꾼 놈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의 조사 대상에도 돼 있고요. 그러면 김태효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고요.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고 한 수석 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어디서 열받는 말을 듣고 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로를 했잖아. 어렵지 않죠? 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는 게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화를 내면서 그딴 거 갖고 사단장 날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화가 나 있던 상태잖아? 그럼 경로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했잖아. 그러면 윤석열을 경로하게 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김건희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김건희한테 임성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해병대는 피의자로 해갖고 얘는 벌써 아니 그 사람을 왜 거기에 포함시켰지? 하면서 내가 그러면 가갖고 내가 단도리 칠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윤석열은 열받는 말을 김건희로부터 듣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경로를 해서 경로설이 퍼진 거잖아. 그럼 범인은 누구야? 김건희야. 그래서 내가 김건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호도 여기에도 해당돼 있고 김태호는 외환죄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김건희 2개예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고 지금 외환죄도 있고 김태호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엄 선포 그 다음 날 주한미국 대사에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허위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3번의 휴대폰을 바꿨고 당당하다 그러면 휴대폰을 바꿀 이유가 없겠죠. 이런 김태효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죠. 얘는 전력이 다분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외 전략 기획관을 할 때 2012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관진이랑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당시에 김관진이랑 이 김태효나 이런 애들이 군 사이버 댓글 공작을 하면서 온라인에다가 수없이 많은 댓글들을 작업했던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인간이 지금 다시 성균관대 교수로 복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대 교수로 복귀해 갖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라고 하면 내란 수계의 공범을 성대 복귀를 해갖고 다시 얘가 강의할 때마다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특히 어디다가 사이다 발언을 하냐면 북한에다가 사이다 발언을 한대요. 그리고 이 인간이 정치학을 가리키는데 일본에 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뉴라이트 논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추진 이런 것들을 다 이놈이 한 거예요. 제발 이런 놈들이 가리키면 애들은 뭘 배우겠습니다. 이 김태효가 2005년부터 성균관대에서 정치 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 정책론, 국제정치론, 그 다음에 일본 외교 정책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이런 강의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 빨리 솎아내야 됩니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빨리 구속시키면 강의 못하잖아. 그 다음에 최병 특검이 굉장히 방향을 잘 잡더라고요. 이종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면 이종호를 잡기 위함이기보다 이종호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돈맛을 본 놈들이죠. 이런 애들은 잡으면 술술 붑니다. 그래서 이종호의 휴대폰이랑 차량, 집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종호가 지금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나올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아마 이종호는요 최혜병 특검에서도 3부 체크에 이것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다들 수사 대상이죠. 제가 요즘 김건희 특검이랑 최혜병 특검을 보면서 3부 토건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은순이나 김건희는 자기네 그 범죄를 덮어줄 그 해결사가 필요했어서 처음에는 양재택이랑 살다가 그다음에 윤석열이랑 살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를 왜 김건희가 이렇게 신경 쓰려고 했을까? 거기에 천문학적으로 공사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따내면 우크라이나 재검 사업에 투입을 왜 하려고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김건희 같아.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집었던 것 같아. 뭐 조나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김건희 같아. 내가 보니까. 안 그러고 나서는 주가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대 배후에서 이 삼부토건을 전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갖고 있는 게 다 김건희 같아. 그렇지 않은 이상 굳이 주가 조작을 해갖고 몇 푼 먹으려고 이걸 들어갈 인간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보면 특검에서 삼부토건을 조사하다 보면 실질적 오너는 김건희랑 김건희 가족으로 나올 것 같아. 진짜 제가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3부 체크해. 단순히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3부를 체크했을까? 실질적으로 이종호나 이런 애들은 알게 모르게 3부 토건의 지분을 획득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특검에 끌려가는 3부 토건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김건희가 다 바지를 내세웠던 애들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엮여있는 애가 도망간 그 김예 누구야? 걔고. 이런 작업을 다 이종호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누구야? 그 집사라고 불리는 걔가 이런 일을 김예성. 내가 볼 땐 그래. 김예성이라는 집사와 이종호.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대통령, 지는 왕인데 지가 대통령 됐는데 지가 하나하나 이거를 삼부토건 뒤에서 자기가 실권자 행세를 이걸 다 집사인 김예성이가 한 것 같아. 그쵸? 김예성, 이종호. 그래서 김예성이가 도망가갖고 안 들어오는 거지. 제가 보면 왜 집사라고 불렸을까? 김건희는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최순실이가 헤쳐먹었던 거랑 똑같아요.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이용해서 대기업들의 미르재단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대기업들에게 삥 뜯어 왔었잖아요. 김여성이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김여성 뒤에는 김건희 있다라고 이제 다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대기업들을 다니니까 결국은 김여성이가 만들었던 부실 회사에다가 184억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기업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김여성이가 뭐하는 새끼인 줄 알고 거기에다 184 자본이 잠식된 회사에다가 거기에다가 왜 184억을 줬겠어요? 김여성 회사의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저는 그게 김여성,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게 김여성 회사일까? 이것도 김건희 거 아닐까? 당연한 거죠. 어? 이것도 김건희 거지. 김건희 거니까 지원을 해두지. 김여성이 회사에다가 뭐하러 지원을 해줍니까? 어? 제가 보면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은 김건희 거야, 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업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주가 조작으로 뻥 튀겨놓고 여기저기 이제 걸리고 하니까 발 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줄 아세요? 김건희 특검이 일이 제일 많대요. 16개 의혹이라고 특검은 발의됐지만 김건희는 파고들면 160개도 더 나온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가 160개도 더 나올 거라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김건희 집사 게이트가 터지죠. 응? 김건희 집사 게이트 터지죠. 좀 있으면 최은순 썬라이즈 터지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사건은 이미 조사가 된 사건도 있고 진행이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터질 사건이 더 많다는 거죠. 응? 그냥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의 협찬 이런 것들 이건 뻔히 우리가 알던 거잖아요. 응? 생각해봐요. 대기업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김예성이 회사에다가 왜 부실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게 이거 확대되면 여러분들 이제 대기업 투자 뇌물 사건으로도 번지거든요. 불똥이 대기업 금융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김예성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신한은행이랑 키움증권도 있어요. 한국증권금융도 있고. 신한은행 30억, 키움증권 10억. 그래서 이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놈 지금 4월에 도망가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탄핵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시킨 거예요. 탄핵 선고 직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부터 도망시킨 거예요. 왜? 얘가 키맨이라는 소리죠. 얘 잡아야 돼요, 얘. 얘가 키맨인 거예요.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니까 자유롭게 못 다니니까 얘가 김건희 대신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삥 뜯은 거 얘 잡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얘가 키맨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다. 들어온다고 했다고요?
옛날에 도망갔던 걔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들어왔어요. 옛날에 계엄령 선포했던 애. 걔 누구 한다더라? 응? 옛날에 계엄령 선포해갖고 도망갔던 새끼도 맨날 들어온다고 얘기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들어왔어요. 순진하게 그렇게 좀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 순진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온다. 왜 이렇게 순진한 소리들을 해? 아마 제가 보면 최병 특검에서 이종호부터 구속시키면 이종호 입에서 상상 이상의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그리고 이종호 거기에 어떤 정치 권력들 많이 걸릴 거예요. 이종호 여러분들 주식하는 애들이 대부분 검사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과 많이 조현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약 사건도 이종호 입에서 나오면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특검이 여러분들 수사를 지금 잘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병 특검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뭘 좀 주시하냐면요.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수사가 됐죠. 명태균 특검도 덮은 부분이 있지만 수사가 진행돼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우리가 뻔히 경찰에서도 조사했고 1차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잘했었죠. 진짜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방향을 참 잘 잡는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다가 가장 먼저 포커스를 잡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게이트가 있는데 왜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먼저 치고 들어갔을까? 삼부토건이 핵심이거든요. 삼부토건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은 당연히 명태균 특검은 국힘당을 압박할 수 있죠. 윤상현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윤상현을 압수수색했던 게 공천 개입이나 공천 상황 때문에 한 거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공천 개입 의혹으로 했는데 윤상현이가 도망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윤상현이가 특검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라니까 휴대폰을 제출을 안 하고 지금 윤상현이가 없어졌는데 윤상현이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윤상현이가 없어졌어요. 지금 윤상현이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잠적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숨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지금 윤상현이가 휴대폰을 특검에 제출을 안 하고 도망갔다는 것은 아직 이 휴대폰에 숨겨야 할 게 더 많은 거죠. 응?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얼마나 지금 빡세냐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 증거나 김건희 일가의 사건만 해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일가 중심으로 추가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제일 힘든 사건이고 제일 많은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계속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을 먼저 주가 조작을 잡는 것 같지만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저는 김건희 같아요. 김건희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원희룡이를 대동을 하고 바지들을 대동을 해갖고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게 미국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요. 예정에도 없던 젤렌스키를 만나고 젤렌스키에다가 무상 원조를 해주고 막 이상하더라고. 그쵸? 너무 이상해요. 생각해봐요.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제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갔다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하고 재건을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지원을 해주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거든. 거기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을 데리고 가고 삼부토건이 무슨 삼성물산도 아니고 그런 회사를 데리고 가갖고 옆에 세우고 이거는 지네 거 아니면 이렇게 정성을 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난. 응? 안 그래요? 자기 회사가 아닌 이상 이걸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자꾸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만 보고 있는데 삼부토건 자체가 김건희 일가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들여다보면. 네, 오늘 1부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저도 실제로 알고 있던 우리 훌륭한 우리 선생님이 오늘 한 분 돌아가셔갖고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서 백범 김구 암살범이었던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처단했던 박기서 선생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향년 77세였고요. 빈소는 부천 장대식당이고요. 제가 이분은 직접 만나도 뵙고 했었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을 이게 바로 그 안두희를 처단했던 정의봉입니다. 그래서 별세하셨다. 저도 제가 옛날에 저희 개국본에 한번 모셨었나? 제가 시민단체 대표일 때 하여튼 저도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안두희 선생님이란다.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처단했던 우리 박기서 우리 선생님 별세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부는 잠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국힘당이 갑자기 땅이숙으로 혁신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숙이 혁신위원장이라 그래갖고 내가 이게 뭐지 봤죠. 땅이숙이 여러분들 원래 혁신 대상 아닌가요? 결국은 제가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국힘당은요 혁신이 필요한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국힘당은 왜 저렇게 자중질환을 겪냐면 대선에서 경선 사기를 쳤잖아요. 지네끼리도. 그러니까 지네 안에서도 사기를 치고 밖에서도 사기를 쳤다 보니까 내홍이 젖어질 수가 없어요. 국힘당 내가 딱 얘기할까요? 45명 있죠. 예전에 윤석열 관저 앞에서 영장 체포영장 저지를 하기 위해서 걔네들만 날리면 돼요. 걔네들만 나가고 그러면 1차 혁신은 돼요. 인적 청산은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다 배지예요. 누가 날릴 건데 아무도 못 날려요. 그리고 그 땅인수기가 새 혁신위원장으로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칼 휘두를 권한 없다. 그쵸? 누구도 칼 휘두를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칼 휘두를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은 인적 쇄신에 선 긋고, 그러니까 땅이수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난 윤석열을 탈당하고 구속됐으니까 지난 일 갖고 싸우지 말자. 이제 민주당이랑 싸우자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럼 뭐냐?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19%면요, 거의 정당 지지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파산 신호예요, 파산 신호. 그 파산 신호는 왜 왔냐? 그동안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에 청구서가 날아든 거예요. 이제 지네는 권력을 영원히 잡을 수 있고 윤석열은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재명은 날라가고, 그쵸? 쟤네들이 믿던 구석 이재명만 날리면 윤석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네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네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탄핵 정당, 내란 정당의 청구서가 이제 날라오는 겁니다. 특검을 원천 봉쇄했던 정당이잖아요. 윤석열과 함께. 그 다음에 윤 거부권 여태까지 거들던 국힘당이잖아. 윤석열 때문에 여태까지 거부권 행사하다가 쌓였다가 3특검이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응? 저는 땅이숙에 대해서 뭐 새로운 혁신위원장 그냥 개가 웃는 것이고요. 혁신의 대상이 혁신위원
위원장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고, 그러면 윤희숙이 혁신위원장을 왜 됐을까? 이걸 생각하죠. 윤희숙은 위장술입니다. 그냥 국힘당의 지금 모든 기득권은 친윤 지키기의 역행이에요. 윤석열은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봐야 자 국민들에게 외면받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친윤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뚝이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다예요. 쌍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권영세가 우리가 쇄신할 게 뭐가 있냐? 없죠. 국힘당은 쇄신할 게 없는 정당이에요. 무슨 쇄신을 합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굳이 힘들게 해갖고 날릴 필요도 없어요. 지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지방선거 깨지고 그러면 지네끼리 책임론하고 지네끼리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코미디를 보고 있잖아요. 나라 다 거덜내놓고 망쳐놓고 지네끼리 혁신한다 그래놓고 이재명 욕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쇼예요. 친윤 지키기 쇼예요.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죠. 얼마 전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은석 특검과 맞서서 국힘당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브라보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국힘당 안에서는 특검이 친윤 세력을 속아내주길 바라는 한쪽이 있고, 이게 뭐냐면 조경태가 이러잖아. 조경태가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특검에 연관된 사람들 알아서 나가주던가 아니면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던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특검에 연관된 사람들 나가라. 특검에 연관된 사람들 누구예요? 친윤이잖아 다. 다 친윤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에 연관된 사람 친윤 아니면 누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분들 지난 재보궐 지방선거랑 총선이 다 까집어지면요, 친윤 대부분 공천받은 새끼들 중에서 김건희 손 안 거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당 애들이 휴대폰 교체하고 난리가 났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45명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선도 말 바꾼 거 아시죠? 명태균 말이 다 맞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진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구속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다 붑니다. 김건희가 밖에서 내란 수계의 최종 보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입을 안 벌리는데, 윤석열 구속되니까 다 계엄사령관뿐만 아니라 말 다 바꾸잖아요. 지금 김건희 지금 구속되는 순간 쟤네들 말 다 바꿔요. 제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보니까요, 대단히 전략적이더라고. 뭐가 전략적이냐? 그동안의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방식을 보면 기존에 주변을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최종 보스를 잡아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변을 다 소환하다가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빼도 박도 하게 하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 김건희를 먼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조지려고 하더라고. 김건희를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딱 잡아들이면 꼼짝 맞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지금 국힘당이 찐으로 당황을 해갖고 막 조은석 특검에게 경고, 의총을 열어갖고 조은석에게 경고하고 특검 수사망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윤상현이나 지금 전 양평 군수 얘네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 앞으로 끌려갈 애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김건희랑 엮이지 않은 놈들이 어딨어요. 명태균 이제 자기 살겠다 그러면서 다 불고 있고, 국힘당 김영선도 여러분들 다 불고 있고,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불기 시작하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윤석열 동정론이 일어날까봐. 김건희가 수계였네라고 하면 윤석열 동정론이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국힘당에서 대응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서 말은 대응기구인데 지금 휴대폰 바뀌 대응이 휴대폰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개 파로 쪼개져 있어요. 뭐가 쪼개져 있냐? 친윤 세력들, 즉 김건희에게 공천받고 친윤 세력들에게 어떤 그 은혜를 입었던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특검에 맞서자라고 하면서 투쟁하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힘당 안에 또 쇄신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친한계의 어떤 정파적 사람들이 있고 국민적 의혹은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힘당 안에서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힘당 안에서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윤상현이 압수수색은 다음 전차가 뭐예요? 윤상현이 체포예요. 전 양평군수 그 이름 뭐예요? 걔도 좀 있으면 체포예요. 다음 타겟이 자기가 될까봐 벌벌 떨어서 휴대폰 다 바꾸는 겁니다. 혹시나 김건희랑 엮여있던 사람들 꽤 김건희는요 하나하나 지가 다 챙겼거든요. 공천 김성교.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찐 당황한 게 뭔지 아시죠? 얘네들 지네가 불체포 특권 서약했잖아. 이게 잣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이것들이 불체포 특권을 서약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자기네들은 불체포 특권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무조건 특검이나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간다는 거거든. 이 바보들이 이재명 잡으려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갖고 지금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검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오면 바로 결제해주겠다.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 분들이라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논쟁이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바로 넘으면 바로 동의해주겠다. 진짜로. 얘네들 요즘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연병을 하고 있네. 진짜 연병을 하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갖고 얘네들 지금 죽을 상이래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해봐요. 지네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서약서가 아직도 여기저기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여기 있다. 이거 보여줄게. 대출이 가가메리 여기 다 있잖아. 이거 너무 확대하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예요. 여기 다 잡아가면 돼요. 불체포 특권 서약서 이 얼굴들 있잖아. 이거 다 잡아가면 됩니다.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성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죠. 특검이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윤상현 공천 개입 압수수색 받고 지금 이제는 특검이 국회의원 상관없이 이 내란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 나 요즘 반민특위 보는 것 같아. 너무 통쾌해. 얘네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못 견뎌요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 당 지지율이 계속 빠질 거예요. 민주당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대응기구 설치한다라고 해봐야 국힘당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협조하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네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검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국회의원들은 최하 제가 보면 현재 지역구 80명으로 비례대표가 거의 80-90%는 김건희, 윤석열에 의해서 공천받아갖고 뺏지단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특검이 국힘당 조지고 있잖아요. 조진다고 하면 뭐 정치적 편향 수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 내란과 국힘당이 연관이 없을 수가 없고, 김건희 비호했던 게 국힘당이고, 김건희의 불법적인 윤석열과의 공천 개입에 의해서 당선자인데 다 불법이잖아요. 대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될까요? 최소한 제가 보면요, 30명 이상은 날라가요. 적어도 10명, 제 최소 10명에서 20명은 날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헌 저지선이 깨집니다. 특검에 의해서. 아니, 개헌 저지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진짜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4년 연임제의 개헌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생각해봐요. 분모가 줄어들잖아. 개헌이나 이런 거 200석이 필요했지만 국힘당이 100석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국힘당이 100석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재적 의원들 그러니까 배지는 날아가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게 되면요, 재적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민주당이 여태까지 개헌선에서 저쪽이 106석이죠. 106석에 개혁신당까지 하면 109석. 10석만 날아가도 이상 없죠.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늘 주장했던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이거는 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드디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레이스가 올랐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레이스가 올랐다는 것은 오늘 후보 등록이 있는 거예요. 후보 등록. 그래서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둘 다 이번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권 레이스가 가는 거고, 제가 사실 이 여의도 쪽이나 민주당 쪽은 잘 알고 있죠. 국회의원들 지지세는 박찬대가 셉니다. 한 7대3 정도로 박찬대를 의원들이 더 밀어줘요. 나머지는 이제 당심입니다. 당심 대 원심이에요. 의원들의 마음이냐 당원들의 마음이냐, 이 싸움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님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란이 끝났나요? 저는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 또 사법부가 또 이 수괴들 편에 서서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가해역 당대표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날부터 명심 경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정청래 의원님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권리당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했는데,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명심으로 당선이 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면 명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둘 다 친명이면서 누가 명심이냐고 하면, 한쪽은 명심이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곤란한 겁니다. 박찬대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어떤 경쟁을 하던 간에 명심은 나다라고 하는 말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거는 분열의 언어예요. 그렇죠? 둘 다 친명인데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왜 곤란하게 합니까?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둘 다 찐명이고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란 특별법은 저는 여기에는 이재명 정청래 의원님도 같이 했는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위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란 정당의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게는 국고 보조금을 끊겠다. 이거는 발의까지는 할 겁니다. 야,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보면 박찬대 의원님이 당심을 잡기 위한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갖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당대회 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전당대회가 끝나도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좀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년짜리 갖고 이렇게 좀 뜨겁게 뭐 열기, 저는 한편으로는 1년짜리 전당대회에서 어떤 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이 또 붙어갖고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좋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여의도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왜 흥행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한 달도 이제 좀 넘은 대통령이고, 모든 포커스가 대통령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돼 갖고 흥행돼 갖고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응? 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응? 이때다 싶어 갖고 박찬대 응원하는 척하면서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유튜브 새끼들,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 정신 차려야죠. 응? 정청래가 무슨 수박이에요? 여태까지 민주당 위기 때마다 선당우사하고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찬대 욕 안 합니다. 왜 박찬대 응원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를 욕하고, 박찬대 의원도 그런 갈라치기 유튜버들이랑 뭐 하는 짓들이에요? 자제시켜야죠. 응?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하바리들 데려다가 유튜브 방송하고, 민주당은 진짜 침묵하는 수많은 오래된 권리당원들이 많아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청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요.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 맞고 이재명 지키기에 1등 공신인 거 맞습니다. 이재명 전에 박찬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정청래는 노무현 때부터 어떤 정치를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 정청래에게 수박이라는 낙인을 찍어갖고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놈들이랑 같이 토론회를 하고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죠. 응? 김어준 총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이나 조국 장관님이나 저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청래랑 친하다는 이유로 싸잡아서 욕을 합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새끼들이 지네가 뭔가 움직이면
된다. 이재명을 망치는 길이에요. 민주당을 망치는 길이고. 그 새끼들이 언제 민주당 지지자였나요? 걔네들과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랑 저희랑 다른 점을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지금 박찬대를 응원하면서 정청래를 욕하는 놈들과 우리가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냐? 걔네들은 이재명 지지자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이고, 그 인간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당을 가든 지지하든지 자기네 마음인 놈들입니다. 제 말 맞죠? 걔네들은 민주당 망하라고 연부를 했던 새끼들이에요. 정청래를 응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힘들어도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파리했던 새끼들이 지금 박찬대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열린민주당 사과충들이었고, 그전에는 송가혁이었고, 거기에 소나무당을 지지했던 그런 인간들이 지금 포함돼 갖고 맨 앞에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 갖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가장 고생하고 가장 통쾌했던 사람을 적폐 취급하고 수박 취급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수백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청래도 욕하지 않고 박찬대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죠. 윤석열 탄핵에 가장 앞에 서서 싸웠던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싫으니까, 문재인이 싫으니까, 김어준이 싫으니까, 정청래가 싫으니까, 유시민이 싫으니까. 왜? 지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어준이 움직이고 개총수가 움직이면 상대가 안 되는 걸 느꼈으니까. 이제는 좀 대가리 좀 키웠다고 연합해갖고 하면 김어준을 무너뜨리고, 그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응?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파님 왜 정청래 의원님 안 도와주세요? 때가 되면 나섭니다. 뭘 벌써 이런 선거에 시작부터 과열돼 갖고 주접을 떨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나서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침묵하는 다수들은 다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정청래 응원하시는 분들은 박찬대 의원님 좋은 분이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공 많으신 분이에요. 절대 정청래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박찬대 좋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 동지들이에요. 응? 다 동지들이잖아. 안 그래요? 정청래는 좋고 박찬대는 나쁘다. 박찬대는 좋고 정청래는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당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다들. 응?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유튜브들 뭐라고 하나 듣지도 마십시오. 전부 그냥 구독 취소하시고.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에요.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 시대니까 그러죠. 그 인간들 예전에 문재인 다 응원했던 놈들이에요.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다 인기 있을 때는 친문인 척하던 새끼들입니다. 사람이 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바리 소리 듣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딴 거 없어요. 지금 꼭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왜 격렬해져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 시간에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 제 방송은 다 보면 정청래 의원 응원하실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청래 의원님이 좋다 그래서 박찬대 응원 욕하지 마십시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하바리 새끼들 같이 박찬대 응원하는 척하면서 정청래 의원을 선거는 네거티브를 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을 그렇게 모르는가요? 앞에서만 박찬대 이번에는 박찬대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 갈라치기 방송 들어가고 정청래 욕하고 떠드는 새끼들이 주류인 척 침묵하는 다수가 90%예요. 안 그래요? 침묵하는 다수 90%가 지금 이 전당대회 어떻게 돌아가나 다 보고 있습니다. 1도 도움이 안 돼요, 박찬대한테. 왜 여기저기서 정청래 까고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까는 거야. 옛날에 정청래 가볍다, 우유부단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면 큰일 난다. 왜 그랬을까?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하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재명 안 된다. 왜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 안 만들려고 검찰과 조의대까지 나서서 죽이려고 했을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역설적이에요. 무서우면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개청수 옛날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개청수가 집회에 한번 나가면 정말 정권과 경찰들이 벌벌 떠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사람이다. 제가요? 왜요? 대한민국의 집회 문화를 바꿔버렸대요. 제가 그랬나요?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 집회가 우리가 서초동 촛불 집회에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이런 집회 문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전에는 무조건 과격하고 무조건 어떤 그 투쟁적이고 그런 집회였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 우리가 2019년 검찰개혁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재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힘이다라는 걸 느낀 다음부터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도 응원봉이 등장하고 이런 계엄령이라는 엄혹한 시기에도 사람들이 절대 폭력적이지 않고 대화를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집회 문화를 우리가 87년 이후에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집회 문화를 대한민국에서 바꿔놨다는 거야, 나보러.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제가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집회는 자리 잡은 거야. 그걸 누가 했다? 접니다. 나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집회 폭력성이라면 우리가 용납을 안 하고, 그쵸? 이제는 어떤 집회를 나가도 집회에서 과격하거나 폭력성이면 우리 스스로가 용납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떤 집회든지 이제 공연이 당연히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제가 집회를 주관을 안 해도 뭐 윤석열 탄핵연대나 촛불행동이 뭐라든지 어떤 그 공연과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집회 문화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동 촛불 집회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우리가 차분하게 하고 그랬지만 그때 우리가 행진하고 그랬을 때 막 안국동으로 쳐들어가고 경찰과 마찰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문화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때도 우리가 안국동에서 모여갖고 그때 청와대로 쳐들어가자라는 한쪽에 파들이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잘 된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두 분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려지는 게 싫어요. 누가 되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잘 맞아요. 정청래 의원도 잘 맞고 박찬대 의원도 잘 맞습니다. 제발 둘 다 이렇게 좋은 의원들을 누구는 좋다 나쁘다라고 두 명 중에 한 명을 잃지 마세요. 둘 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왜 두 명 중에 한 명을 잃으려고 합니까 다. 그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적어도 정청래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박찬대 의원도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했고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박찬대를 응원하면서 정청래를 그렇게 수박 새끼들이니 뭐니 왜 자꾸 좋은 정치인들 한 명을 자꾸 잃으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명심이야. 알았지? 내가 명심이니까 명심하십시오. 네. 네,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심이야. 내 말 명심해. 알겠죠?